네, 안녕하세요. 미래세대연구소 김경록입니다. 사실은 얼마 전 100세 시대 이것만 해도 상대하기 버거운데 또 새로운 벅찬 상대가 나타났습니다. 방금 앵커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1% 시대 초저금리가 불현듯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이게 이전부터 천천히 다가왔으면 좀 대응하기도 쉽겠는데 불과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정기예금 금리가 거의 5%를 웃돌다가 지금 1%대로 급속하게 몇 년 만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세 시대에 이런 초저금리에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1% 시대의 초저금리라는 것은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 그냥 단순하게 금리가 5%에서 차근차근 떨어져서 1%로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떨어지게 영향을 주느냐 아니면은 뭔가 완전히 구조적인 다른 영향을 주는가 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오늘 우선 손자병법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싸워서 위태롭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초저금리 1%의 초저금리라는 놈이 도대체 어떤 놈인가 하는 부분 그래서 그 정체를 알고 나서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죄송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 텐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답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0만 원을 돈을 지금 예금을 하고 나서 5%로 금리로 300년 후에 과연 이 돈이 얼마가 되어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300년이면 아주 긴 기간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300년을 말씀드린 것은 이게 복리 효과를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1,000만 원을 0.1%로 300년을 두면은 과연 돈이 얼마나 될까? 이 부분을 충분히 상상해 보십시오. 자, 5%로 300년을 두었을 때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 한껏 한번 상상해 보시고 좀 이따가 한번 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초저금리라는 놈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한번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유행했던 영화 인터스텔라는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밀러 행성에 그러니까 가르강띠에라는 아주 블랙홀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밀러 행성이 있습니다. 이게 중력이 아주 큰 곳이죠. 밀러 행성에 갔더니 거기서 1시간은 지구에서 7년과 같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큰 곳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간다는 것이 우주에서 있는 그 물리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블랙홀이라는 곳에 중력이 아주 큰 곳에서는 시간은 거의 멈추어 버립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런 현상이 바로 지금 초저금리에서도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중력이 큰 곳이라는 곳은 금리가 아주 낮은 곳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것은 자산 증식 속도가 아주 천천히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금리가 낮아질수록 자산 증식의 속도는 낮아집니다.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죠. 당연히 금리가 낮으니까 자산 증식 속도는 낮다고 그러지만은 그런데 이게 초저금리로 갈수록 선형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비선형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급속하게 어떤 질적인 전환을 일으킨다는 것이 바로 이 초저금리라는 놈의 아주 특징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72 법칙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머리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72의 법칙이 뭐냐면은 72 나누기 금리면은 원금이 2배 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금리가 6% 같으면은 72 나누기 6 하면은 원금이 2배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12년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그걸로 대충 금리가 1% 정도 될 때까지 계산을 하더라도 크게 오차는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쉬운 방법을 써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금리가 종축, 세로축에 보면은 금리입니다. 8%, 7%, 6% 이렇게 뚝뚝 1%포인트씩 동일한 스케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로 표시된 것이 원금의 2배 되는데 걸리는 기간입니다. 8%일 때는 98, 72, 9년. 그 다음에 7%일 때 이제 10년, 6%를 12년 이런 식입니다. 자, 금리가 6%에서 5%로 떨어질 때 원금이 2배 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불과 12년에서 14.4년으로 2.4년 정도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금리가
2%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급속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한번 보시면은 금리가 3%일 때는 3, 4, 12 이렇게 계산하면은 24년이 걸립니다. 원금이 2배 되는데. 그런데 금리가 2%로 떨어지면 불과 동일하게 1%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자, 계산하면은 72 나누기 2 하면은 36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무려 이 금리대에서는 금리가 1%포인트 떨어졌는데 원금이 2배 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12년이나 길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2%대 이하의 초저금리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끝이 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금리가 1%로 떨어지면 2%에서 1%로 떨어지면 불과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원금이 2배 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저 단순 계산으로는 72년이고 정확하게는 70년이 걸립니다. 똑같이 1%포인트 떨어졌는데 금리가 2%에서 1% 떨어지면 원금이 2배 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36년에서 70년으로 무려 34년이나 더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초저금리에서 일어나는 특징입니다. 갑자기 어떤 터닝 포인트를 지나게 되면서 자산 증식 속도가 아주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0.1%로 떨어지게 되면 거의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금이 2배 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693년입니다. 일본이 정기예금 금리가 뭐 0.1%씩 이랬었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 당시에는 거의 한 700년 정도 돼야 원금이 2배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블랙홀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0.1% 들어가게 되면은 거의 자산의 증식은 거의 멈추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저금리로 갈수록 자산 증식 속도는 늦어지지만은 2% 전후한 초저금리에서는 자산 증식 속도가 가속적으로 늦어지고 한 0.1% 정도 가게 되면은 거의 자산 증식은 이제 멈추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저금리라는 놈이 가진 아주 재미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질문을 드린 1,000만 원을 저축을 해놓고 5%씩 300년 지나면 돈이 얼마가 되었을까? 무려 돈이 22조 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효과입니다. 대부분 투자를 해서 혹은 저축을 해서 우리가 자산을 증식하는데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복리효과입니다. 금리가 이자를 낳는 것이 장기간 오래 지속되면서 돈이 계속 불어나는 복리효과입니다. 그것은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을수록 복리효과는 누적적으로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저거 보시면은 200년 후는 불과 1,700억 원이었던 것이 거기서 100년 더 지나니까 돈이 22조 원이 됩니다. 이건 제가 계산을 해놓고도 제가 혹시 이게 틀렸나 싶어서 여러 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게 복리효과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근데 금리가 0.1%일 때 한번 보십시오. 자, 300년 지나면은 돈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1,3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0.1%일 때, 초저금리일 때는 복리 효과가 거의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면은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리 효과가 거의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5%일 때, 0.1%일 때 불과 4.9%포인트입니다. 이 정도 차이인데, 자, 50년 후, 100년 후, 200년 후, 300년 후 보시면은 금리가 0.1%와 5%의 그 배수의 차이가 9.5배이다가 그 다음에 118배로 됐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불과 100년 더 지나는데 14,000배, 거기서 불과 100년 더 지나는데 170만 배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투자를 장기로 할 때 여러분들이 노후에 100세 시대는 투자 기간이 장기로 길어집니다. 자, 투자로 장기로 할 때는 금리의 이런 조그만한 차이가 나중에 큰 격차를 벌여오게 됩니다. 특히 초저금리와 저기서 1%의 금리 혹은 5%의 금리, 이 금리 차가 향후에 자산 증식의 크기를 아주 크게 다르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직 우리나라 정기예금 금리가 한 1.7, 1.8%인데 아직은 그렇지 않냐. 지금도 문제입니다. 지금도 이전에 4, 5년 전에 우리가 5%일 때와 비교하면은 이거는 천양지차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1.75%로 정책 금리를 인하했는데 향후 이게 한 차례 정도 더 이제 예견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1.5%. 은행 예금 금리도 이제 좀 더 떨어지겠죠. 일본도 그랬습니다. 일본도 90년 초에는 이 정도가 거의 끝이라고 했다가 일본도 0.1%까지 떨어졌는데 그 이후의 금리 전망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지금 이 금리대가 여기서 잠시 있다가 빠져나오는 이런 금리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금리대에서 정기예금 금리가 1.7% 하다가 1년 지나다가
다시 3%, 5%로 올라간다면 굳이 지금 뭐 법석을 들어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오래 지속되는 구조적인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되면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 상태이니까요. 일본 보십시오. 일본 보시면은 일본이 한 92년 정도에 고령화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의 이게 금리죠. 일본의 정기예금 금리 보면은 뚝뚝뚝 떨어집니다. 금리가 2%일 때가 갑자기 1% 미만으로 뚝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금리가 거의 이제 0%, 0.1% 여기 붙어서 10년 이상을 이제 지속합니다. 그 위에 조금 올랐습니다만은 또 좀 떨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이미 구조적인 저금리기에 접어들어서 거의 한 25년을 여기서 지냈습니다. 우리나라 그림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굵은 선이 우리나라의 인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인구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있는 이제 가는 선이 일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비율로 해놨냐면은 분모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15세에서 64세 인구의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분자에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의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의 비중이 일하는 사람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을수록 이 비중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중은 낮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보시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이 92년에 43.3%로 최저점을 하고 그 이후부터 일본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일본의 정기예금 금리의 추이입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에 이게 거의 최저점이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조금 옆으로 횡보하는 듯 하면서 이제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르기 시작하니까 우리도 일본의 90년대 초 하고 90년대 중반 이 사이 상황에 이제 거의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인구 구조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우리가 생산을 하는 계층에 비해서 생산을 하지 않는 계층의 비율이 자꾸 많이 증가하게 되고 그럴수록 이제 경제는 구조적인 저성장기에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제가 초저금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초저금리의 경제학이라는 것이 과연 적용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일까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짧다면은 일시적이라면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지만은 일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태나 사고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초저금리가 이제 자산 증식의 속도는 아주 늦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0.1% 가면은 거의 자산 증식은 멈춰버리고 300년이 지나더라도 복리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재밌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일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돈의 가치는 뚝뚝뚝 떨어지는데 일의 가치는 쑥쑥 올라가게 됩니다. 요즘 공무원이나 안 그러면 교사의 인기가 좋아지는 것이 금리가 저금리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받는 확정적인 소득, 그 다음에 확정적인 연금, 이게 마치 국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채에 받는 이표는 동일한데 밑에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의 가치가 아주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의 가치와 연금을 확정적인 연금을 받는 거에 가치가 올라가는 것인데 왜 일의 가치가 올라간다 하는 것을 한번 이 예를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번 이 그래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부분 제일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것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인데요. 자, 월 1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시죠. 월 100만 원 요즘 뭐 웬만하면 이제 좀 직장을 찾으면 그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월 100만 원을 받는 일의 가치는 금리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하고 비교해 보냐면은 우리가 정기예금에 넣었고 그 정기예금에서 이자를 받는 것 그것이 월 100만 원하고 동일하게 되려면은 금리에 따라서 정기예금의 잔액이 얼마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8%일 때는 우리가 1억 5천만 원이 있으면은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7%일 때는 좀 더 있어야 되죠. 한 1억 7천만 원. 금리가 6%로 내려가면은 2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금리가 8%에서 6%로 떨어졌는데 2%포인트 떨어졌는데 5천만 원 정도만 더 있으면은 동일하게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이 금리가 한 2%, 3% 가면은 묘한 또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터닝 포인트를 확 지나간 것 같죠. 자, 한번 보시면은 금리가 3%일 때 우리가 매월 100만 원에 해당되는 이자를 받으려면은 4억이라는 정기예금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금리가 6%일 때 같은 경우에는 6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려 2억을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금리가 1%로 떨어지면 12억입니다. 1%포인트 떨어졌는데 무려 정기예금이 6억이나 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월 100만 원을 받는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치면은 금리가 2%일 때는 이 사람은 6억의 정기예금을 가진 사람하고 매월 동일한 소득을 얻는데 금리가 1%로 떨어지자면은 12억의 정기예금을 가진 사람과 동일한 소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해서 버는 돈의 가치는 금리가 떨어질수록 쑥쑥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의 가치는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데 비해서 일의 가치는 쑥쑥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가 이제 떨어졌을 때 이 재미있는 현상은 아까 금리가 이렇게 쭉 2% 밑으로 떨어질수록 돈의 가치는 급속하게 떨어지고 자산 증식 속도는 급속하게 늦어지는 데 반해서 이걸 거꾸로 한번 올려보시면 동일한 또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냐면은 금리가 1%나 2%일 때 우리가 약간 수익률을 높여서 금리를 5%로 만들면은 자산 증식에 필요한 자산이 2배 되는데 걸리는 기간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금리가 예를 들어 1%일 때 70년이 걸렸는데 금리가 5%일 것 같으면 자산이 2배 되는데 걸리는 기간을 14년으로 훨씬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거의 58년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저금리에서는 금리를 한 2, 3% 정도 혹은 수익률을 2, 3%포인트 정도 더 올려서 한 5%, 4%만 하더라도 우리가 자산 증식에 필요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초저금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저금리 경제학의 이 특징, 이 부분을 꼭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 시대 금리가 왔는데 이놈이 도대체 어떤 놈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체입니다. 첫째, 초저금리 시대에는 복리 효과가 사라집니다. 아까 0.1% 같으면 뭐 거의 사라지는 거고 1%대 같아도 복리 효과가 상당히 약해집니다. 그 뜻은 올해 이걸 계속 저축을 해놓더라도 자산 증식이 별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금리로 갈수록 자산 증식의 속도는 늦어집니다. 가속적으로 늦어집니다. 이걸 그냥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속적으로 늦어지고 그 다음에 초저금리에서는 아예 블랙홀처럼 자산 증식이 거의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떨어질수록 자산 증식의 속도는 가속적으로 늦어지지만은 반대로 여기서 수익률을 한 3%포인트 정도 더 올리면은 우리가 자산 증식에 소요되는 기간을 가속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위험 중수익 구간으로 옮겨가는 데 따른 우리의 편익이 훨씬 커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중위험 중수익으로 최근에 자꾸 옮겨가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의 가치는 뚝뚝 떨어지지만은 일의 가치는 쑥쑥 올라갑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게 더욱더 그 퇴직 후에 시장들을 두고 아마 이게 근로시장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우리가 저희들이 이렇게 그 증권 거래를 하다 보면은 혹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도 저 물건을 잡고 싶으면은 조금 비싼 가격이라도 탁 들어가서 잡아놓는 것이 중요하듯이 앞으로 일의 가치가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약간 임금이 싸다 그러더라도 빨리 가서 탁 잡아놓는 것이 지금은 중요한 때입니다. 그만큼 일의 가치는 급하게 올라가고 앞으로 베이비 부모들이 엄청나게 퇴직을 하거든요. 제2의 잡마켓에 많이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은. 그래서 지금 직업을 잡으실 수 있으면 조금 임금이 싸더라도 지금 빨리 잡아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저금리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놈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금에 넣어놓은 것, 그러니까 금리가 1%대 넣어놓은 것은 돈이 늙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백세 시대에 늙어가는데 돈까지 같이 늙어가면 안 됩니다. 돈은 젊게 만들어야 됩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한 5% 정도 된다면 돈이 늙어 있지가 않지만은 정기예금 금리가 1%포인트대 1%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돈은 좀 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돈을 젊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늙어 있는 돈을 회춘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제 봄이 왔는데 돈도 이제는 이제 회춘을 시켜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회춘을 시킬까?
제가 여기 아까 설명을 하면서 대충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기예금에 아까 1%대에 들어있는 정기예금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반면 일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예금에 들어있는 혹은 여러분들이 낮은 금리에 이렇게 축적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일부를 여러분들 자신의 투자해서 여러분들 자신의 인적 자본의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인적 자본의 가치를 높인다는 것은 어디 가서 일을 해서 근로소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끔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2천만 원을 가지고 정기예금에 내가 계속 넣고 이걸로 가지고 뭔가 이자를 받아서 생활하는 게 나을 것인가? 2천만 원을 나한테 투자해 가지고 하루에 100만 원을 더 받는 어떤 나를 만드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그건 당연히 지금 사람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자기의 금융자산의 일부를 자기 자신한테 투자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식지를 옮겨야 됩니다. 서식지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어디 서식지가 있냐면 첫째는 정기예금에 서식지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국내 자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식지를 옮겨야 됩니다. 어디로 옮겨야 되냐면 투자자산으로 옮겨야 되고 그 다음에 글로벌하게 분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돈을 젊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산을 옮기되 다만 유의할 것은 노후의 자산이라든지 노후를 대비한 자산은 장기적으로 원본은 훼손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투자자산이라는 이 서식지는 사실은 정글 같은 곳입니다. 이게 그냥 혼자 겁없이 뛰어들었다가는 뭐 한두 해 혹은 한두 번 뭐 큰 동물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곧 얼마 안 있어서 그냥 맹수한테 잡아먹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본이 훼손되지 않게끔 투자를 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중위험 중수익 구간 한 5% 정도 구간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도 1%대보다는 나중에 이것이 20년, 30년 투자를 했을 때는 자산 증식을 훨씬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 복리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 자산으로 옮기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자산의 위치를 어디로 옮기냐 하면은 절세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 수익을 얻는 것도 돈이지만은 투자 수익에서 세금을 안 떼어서 실질적인 우리가 실효 이익이라고 실효 이자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손에 들어오는 그 돈을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 절세가 되는 곳을 찾아서 자기의 자산을 옮겨놔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텍스 로케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에셋 로케이션입니다. 자산을 세금이 절감되는 것으로 옮기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을 이제 그 초저금리 시대는 잘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의 가치에 투자하라. 그 다음에 서식지를 투자자산으로 옮겨라. 세 번째, 텍스, 절세하는 부분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언자가 필요 없습니다. 정기예금에 넣어놓고 10년, 50년 있어도 다 은행들 비슷비슷한 정기예금이고 비슷비슷한 금리고 뭐 은행들 뭐 큰 은행들이 망할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투자자산으로 옮겨갈 때는 철저하게 조언자를 잘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골프 선수가 아무리 골프를 잘 치더라도 좋은 캐디가 없으면은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듯이 여러분들이 투자자산 혹은 투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더라도 거기 전문적으로 조언을 해두는 사람을 반드시 2명 정도는 확보해 두시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